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운이 좋지도 않았고 대단한 성공을 한 것도 아니며 누군가의 주목을 받던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습관처럼 켜진 전기포트에 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출근길 버스 창문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돌리던 사람. 사연자님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조용히 자기 몫을 하며 살아가던 그냥 우리와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게 없었어요. 업무 서류가 가득 들어있는 가방이 어깨를 조금 아프게 눌렀고 내려오는 겨울 끝자락의 공기는 아직 차갑게 귓불을 스쳤어요. 회색 하늘 아래 건물들은 유난히 높아 보였고 나는 그 속을 바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죠. 대단한 걱정을 안고 사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완전히 가볍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닌 그저 살아가는 중이었어요. 발걸음은 익숙한 길을 따라 은행을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자동문이 공기를 가르듯 열렸고 안쪽에서는 따뜻한 실내 공기와 함께 가볍고 기계적인 띵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창구 앞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공기 속에는 정리된 숫자들, 일정한 규칙, 그리고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나는 단조로운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날도 그저 업무를 보고 서류를 내고 도장을 받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야 했죠. 그때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깨는 잔잔히 굽어 있었고 주름은 손등 위에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작고 얇은 입술은 무엇인가를 말하려다가 끊긴 듯 멈춰 있었습니다. 그분의 양손에는 구겨진 영수증과 오래된 낡은 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구 직원과 나누는 대화는 이상할 정도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죠.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돈이 지금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있었는데 내가 아까까진 분명히 말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바람 같았고 그 바람은 쉽게 흩어져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아주 천천히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도 언젠가 저렇게 서 있을 수도 있겠구나. 힘든 일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웃던 얼굴.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손끝이 떨리던 모습.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다치는 사람.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정말 단지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사연자님은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은 크지 않았지만 그 한 발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사연자님은 조용히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장면 속에서 오직 한 사람의 마음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행 바닥은 왠지 더 반짝여 보였고 형광등 불빛은 차갑지만 안정된 색을 띠고 있었으며 창구 앞 공기에는 어색한 긴장과 작은 체념이 묻어 있었죠. 괜찮으세요? 제가 혹시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누군가의 어깨에 아주 조용히 손을 올리는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선언도 요구도 아닌 그저 함께 서주겠다는 뜻이 담긴 말. 어르신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는 약간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말 한마디를 꺼내기 위해 오랜 시간을 버티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돈을 가져왔는데 오는 길에 어딘가 잃어버린 것 같아.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두려움, 황망함, 그리고 자책이 동시에 얽혀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등에는 세월이 남겨둔 고랑이 있었고 그 손은 지금 어딘가에 기대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사연자님은 그 손을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얼마가 필요하신가요? 그 질문은 단순한 계산을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해볼 수 있는 만큼, 그 마음의 범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머무졌고 입술을 깨물 듯 다물었다가 작은 목소리로 금액을 말했습니다. 80만 원. 예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사연자님에게도 쉽게 꺼낼 수 있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면 한 달 동안 먹을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있고 택시 대신 버스를 타도 마음이 가벼울 수 있고 잠시라도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돈. 하지만 그만큼 무너지기 쉬운 영역을 건드리는 금액이기도 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은 천천히 나왔습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사연자님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는 차갑고 지갑 속 영수증들은 바스락거렸으며 손끝이 천천히 현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ATM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묵직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기계음이 울렸고 카드가 들어가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큰 결심은 아니었지만 나의 마음을 내어주는 일에는 언제나 작은 떨림이 있는 법입니다. 현금 봉투를 건넬 때 어르신의 손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틀어진 감정이 부드럽게 풀리듯 손이 사연자님의 손 위에 포개졌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그리고 약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내가 꼭 돌려줄게요. 그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안에는 두려움에서 벗어난 안도의 숨이, 기댈 곳을 찾은 한 사람의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괜찮으실 때 천천히 돌려주세요. 사람을 돕는다는 건 언제나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한 걸음 내어놓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손길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사연자님의 인생과 누군가의 인생을 하나의 실처럼 잇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그 한 걸음은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누군가를 향해 마음이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앞으로 이어질 인연의 첫 장이었습니다. 현금 봉투가 건네지고 짧은 감사의 말이 공기 속에 남았습니다. 은행을 나온 사연자님은 문득 실내의 따뜻함과 바깥 공기의 차가운 경계에 멈춰 섰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는 얇게 가라앉았고 차가운 바람이 목선을 스치며 서류철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구름 사이로 새어나온 빛이 건물 벽을 조용히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은행을 나왔어요.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죠. 내가 한 일이 가볍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무겁다고 느끼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감정이 가슴 어느 한켠에 조용히 내려앉았을 뿐이었어요.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 차량 바퀴가 길 위에 얇은 물길을 밀어내며 지나가는 소리, 누군가의 통화 목소리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하는 흔한 도시의 소음. 사연자님은 그 소리들 사이에서 아주 잠깐 자신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잘했어. 그리고 잘 돌아올 거야.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움은 들뜬 감정이 아니라 조용한 수면 아래 가라앉듯 안정된 감정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복사기의 기계음, 커피포트의 미세한 끓는 소리, 키보드가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외근 잘 다녀오셨어요? 누군가의 인사가 지나가듯 놓였고 사연자님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메모를 정리하고
메일함을 열어보낸 편지함을 훑고 해야 할 일들의 작은 체크박스에 은행이라는 단어 옆에 체크 표시를 그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연락을 기다렸어요. 사실 바로는 아니어도 하루, 이틀 안에는 오지 않을까. 폰 화면을 켰다 껐다 하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손이 먼저 움직였고, 알림의 정체가 배달 쿠폰이거나 앱 업데이트 안내일 때면 괜히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쪽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혹시 어려우시다면 천천히 갚으셔도 괜찮다고 말했으니까요. 기다림은 때때로 사람을 날카롭게 만들지만 때로는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연자님에게 그 기다림은 후자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 창문을 반쯤 열어두고 차가운 공기를 실내로 들였습니다. 실내와 바깥의 온도가 고르게 맞춰지는 동안 사연자님은 책상 위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하루의 고민을 짧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연락은 없었다. 괜찮다 라고 쓰고 나니 정말로 조금 괜찮아졌다. 그 말은 마음을 달래는 주문 같았습니다. 그날 밤 컵에 물을 따라 마시고 머그컵의 둥근 가장자리에 입술을 얹는 순간 온도의 정확한 경계가 입술에 닿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불을 끄고 스마트폰 화면이 마지막으로 켜졌다 꺼질 때 사연자님은 곧장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면의 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숨을 고르는 밤. 그 다음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자리가 없어서 문 근처에 서 있었어요. 창밖 어둠 속으로 전동등이 미끄러지는 걸 보면서 내가 한 선택을 다시 떠올렸죠. 이상하죠. 후회가 아닌데 생각은 자꾸 거기로 돌아가요. 문득 알림 하나가 울렸습니다. 메신저가 아니었고 캘린더 일정도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앱 홍보 알림이었지만 심장이 2번 정도 더 빨리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웃음이 났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일주일이 지나갈 무렵 그 괜찮음에도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균열은 소리나지 않게 만들어집니다. 퇴근 전 책상 위 정리하던 손이 조금 더 천천히 움직였고 충전기에 꽂아두었던 휴대폰을 뽑아들었다가 다시 놓는 동작이 잦아졌습니다.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번호를 잘못 적으셨을 수도 있어. 혹시 자존심이 상하셨을 수도 있어. 혹시 정말 무슨 일이 생기셨을 수도 있어. 그 설명들은 모두 다정했고 그래서 더 마음이 아릿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왜일까를 찾게 되는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그냥 잘 지내시길 바랐어요. 정말로. 알림은 여전히 다른 소식들로 가득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연자님은 어르신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입금해야 하는데 오는 길에 잃어버렸어. 그 목소리의 떨림과 손등의 얕은 골을 떠올리면 기다림은 원망으로 바뀌지 못했습니다. 그냥 부드럽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져가는 시간, 가방을 챙기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휴대폰 진동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름은 5글자, 익숙하면서도 사적인 이름, 예비 남편. 사연자님의 발걸음이 아주 조금 멈췄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스와이프했습니다. 지금 통화 괜찮아? 그 말은 일상의 안부처럼 가볍게 들렸지만 사연자님은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한 박자 먼저 반응하는 걸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직전 금속문 틈에서 새어나온 미세한 바람이 손등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의 촉감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조금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연자님은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었고 천장 조명에 희미한 반사빛이 금속 벽면을 따라 길게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층을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아주 작은 진동을 남겼고 그 진동은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가락 끝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괜찮았어? 일 바빴지? 응. 그냥 평소 같았어. 너는? 대화는 늘 하던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안에서 조금의 어긋남이 느껴졌습니다. 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숨이 평소보다 조금 더 깊었고 그 깊이는 확인되지 않은 마음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누구한테 돈 빌려준 적 있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기 직전 사연자님의 가슴 속에서 아주 작은 아라는 감각이 퍼졌습니다. 놀람이 아니라 닿아버린 감정의 조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응. 말 안 했었지. 그 말에는 변명도 숨기려는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사연자님은 이미 그 선택과 마음에 대해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연자님은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바람은 밤 공기에 잔향을 실어 나르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은 인도에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거 우리 엄마였어. 그 문장은 갑작스러움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결론이 조용히 제자리로 내려오는 순간처럼 들렸습니다. 사연자님은 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멈춤은 몸의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아, 그런 거였구나.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순서 없이 떠올랐습니다. 은행 창구의 하얀 조명, 손등의 잔잔한 주름, 입술 위의 얇은 떨림, 고맙다 라는 말,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실에 깨어지듯 이어졌습니다. 사연자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화나지 않았습니다. 허탈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안쪽 어딘가에서 천천히 풀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해였고 동정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다음이었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는 사과도 아니고 허락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내 번호를 적어갔다고 하더라. 근데 말은 못했대. 그 말의 끝은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엄마를 이해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사연자님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겹겹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말하기가 어려웠겠지. 그 순간 사연자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떨림은 서로를 모르는 두 사람이 아니라 아직 만나지 않은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떨림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떨림은 이제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연자님은 그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유난히 조용한 저녁 공기를 느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고 도로 위 자동차들은 일정한 리듬으로 지나갔으며 가로등 불빛은 바닥 위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지만 그 모든 움직임과는 다르게 사연자님의 마음은 아주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을까? 질문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뭉근한 감정이 목 뒤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그런 종류의 질문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에도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대부분 사람이 마음을 숨기는 방식 때문이니까요. 집에 도착한 사연자님은 주방 테이블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 안에서 물이 점점 온도를 올리며 아주 작은 기포를 만들다가 서서히 끓는 소리가 깊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생각이 정돈되는 속도와 닮아 있었습니다. 컵에 담긴 따뜻한 물, 그 위로 올라오는 김이 천천히 사라지는 모습. 그 사소한 장면 속에서 사연자님은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닐 거야. 이 문장은 변명도 자기 위안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바라보는 아주 정직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은행 창구 앞에서 그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의 떨림이 아니라 말을 꺼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 밖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의 떨림. 그 떨림은 이미 답을 알려주고 있었죠. 어르신은, 아니,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대야 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무섭고 창피하고 서글펐을지도 모릅니다. 자식 앞에서 약해지는 것은 어머니에게 가장 낯선 일이니까요. 그리고 더 낯선 일은 곧 가족이 될 사람 앞에서 약해지는 것. 그 마음은 말보다 훨씬 무거웠을 겁니다. 엄마가 그날 집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대. 사랑이라는 감정은 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은 조용히, 오래, 깊게 웅크린 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연자님에게 돈을 빌리고 나서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서가 아니라 고마움이 너무 커서. 그 고마움은 입으로 옮기는 순간 모양과 크기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나면 더 이상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말 대신 가만히 가슴속에 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연자님은 이상하게도 서운함보다 허탈함보다 어떤 종류의 이해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사람을 조금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사연자님은 그분이 곧 어머니가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서서히 마음으로 닿는 관계. 가족은 언제부터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천천히, 조용히 닿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제 사연은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시어머니가 왜 그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흔들렸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연자님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 비로소 가족의 이야기가 됩니다. 며칠 뒤 주말이 되었습니다. 사연자님은 평소처럼 집안을 정리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따뜻한 물로 컵을 헹군 뒤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날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 적막했습니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도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도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있었고 그 느림 속에서 마음은 한 곳에 조용히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딩동. 그 소리가 아주 작은 울림으로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사연자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순간. 그러나 이상하게도 놀람은 크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일처럼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예비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은 모은 채 손가락 끝을 서로 가볍게 쥐고 있었고 시선은 완전히 사연자님을 향하지도 완전히 피하지도 않고 아주 얇은 거리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겨울 외투의 소매는 조금 낡아 있었고 목도리는 여러 번 감아 착용한 듯 목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으며 머리칼은 바람에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마치 오래된 책장을 천천히 넘기듯 조심스러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는 호칭이 아니라
장면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들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사연자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아주 고요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말이 되지 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고마웠어. 목소리는 쉰 것도 아니었고 힘이 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간을 들여서 조심스럽게 다듬어진 감정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은 은혜도 아니었고 빚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부끄러움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손을 가방 안으로 천천히 넣었습니다. 급하지 않았고 숨기지도 않았고 도망치려 하지도 않은 아주 있는 그대로의 속도였습니다. 그 손이 꺼낸 것은 잘 접힌 종이 봉투였습니다. 봉투의 종이는 오래 보관된 듯 모서리가 약간 말려 있었고 손가락으로 잡은 부분만 사용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봉투는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사연자님은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거부가 아니라 그저 아직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정말로요. 그 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봉투를 다시 거두지도 않았고 사연자님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봉투를 식탁 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이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동작이었습니다. 몸짓 하나에도 표정 하나에도 말보다 더 많은 것이 담길 때가 있습니다. 그날 참 고마웠다. 단 한 문장. 그 문장 속에는 미안함, 감사함, 머무심, 두려움, 그리고 아직 다 건네지지 않은 사랑. 모두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왜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족이 된다는 건 서로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한 부분을 먼저 알아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는 조용했고 말은 적었고 하지만 마음은 분명히 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더 큰 이야기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감정의 파도는 조용히 오른쪽 수평선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파도는 더 이상 선의와 우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다가가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조금 지나 있었습니다. 며칠이라는 시간이었지만 그 며칠은 조용하게 마음의 모양을 바꾸는데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누구도 대화를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도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생각은 깊었고 감정은 천천히 가라앉아 있었죠. 어느 날 예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부모님 뵈러 잠시 갈 수 있을까? 그 말은 형식적인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만나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날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사연자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던 겨울바람은 이제 차갑게만 느껴지지 않았고 햇빛은 흐렸지만 기분을 압도하진 않았습니다. 같이 걷는 두 사람의 사이에는 불안도 서운함도 아닌 조용한 결의 같은 감정이 단단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거실의 따뜻한 조명 아래 예비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 끝 가장 구석자리, 늘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의 자리. 그분은 서두르지도 않았고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무릎 위에 차분히 모은 채 사연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정말 고마웠다. 그 말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 모두 그날의 온도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옆에 놓아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단정하게 맞춰진 서류, 사인된 인감, 서류의 무게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큰 종이, 봉투를 펼치는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결심의 손이었습니다. 이건 너에게 주고 싶다. 봉투 속에 담긴 것은 아파트 증여 서류였습니다. 한 채의 집, 평생을 모아서 만든 보금자리, 그 사람이 쉴 수 있던 자리, 그 자리의 이름을 이제 사연자님 앞으로 돌려놓겠다는 뜻. 어머님, 이건 너무 말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목 안쪽이 뜨겁게 차올랐고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빚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함을 돌려주는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음으로 마음을 알아본 사람이 돈은 살면서 벌 수 있어. 근데 사람의 마음은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했어. 그 말은 설명도 해석도 필요 없는 말이었습니다. 사연자님은 그때 이 사람이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들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진실한 부분을 보여준 것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야. 그 말은 약속도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었던 걸 말이 그 사실을 따라가고 있었을 뿐 며느리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무언가를 받으려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마음이라는 건 어쩌면 이런 방식으로 돌아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이 조용히 턱 선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눈물. 그냥 따뜻한 눈물. 이 장면은 다른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고 명확히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은 알아본 사람끼리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날 세 사람은 서로를 조금 더 깊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관계는 눈에 띄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말투를 과하게 부드럽게 바꾸지 않았고 누구도 갑자기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천천히 마음이 다가가는 속도를 따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집 거실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있었습니다. 잎사귀 끝이 조금 마르고 흙은 오래된 냄새가 남아있는 한참 동안 물을 준 적이 없는 화분. 사연자님은 그 화분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물 줄까요? 그 말은 집안일을 돕겠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함께 돌보겠습니다. 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은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 사연자님과 예비 시어머니는 종종 짧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긴 문장은 없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따뜻하게 입고 다녀. 그리고 응. 그 짧은 문자 속에는 불필요한 꾸밈도 설명도 없었지만 정확하게 마음이 닿는 온도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표현 잘 못해. 근데 지금은 너한테 많이 가고 있는 거야. 사연자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느껴. 그 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깊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결혼 준비 이야기는 누구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식장보다는 집에 대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둘이 편안해야지. 사는 건 같이 살아야 하는 거니까. 그 말은 한 채를 주고 싶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 집은 셋이 닿아 있는 마음의 자리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따뜻한 국물에서 김이 올라오고 밥 공기는 손바닥에 딱 맞게 포근한 온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는 조용했지만 선명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마주치는 순간마다 작은 미소가 피었습니다. 그 미소는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마음이 느린 호흡으로 편안해지는 순간에만 생기는 미소. 가족이 되는 건 식장을 정하는 일도, 날짜를 잡는 일도, 결혼 사진을 찍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사람들과 밥을 먹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공기를 천천히 나누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결혼 날짜는 자연스럽게 앞당겨졌습니다. 누구도 빨리 하자고 말하지 않았지만 세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서로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었다는 것. 시어머니는 혼자 생각했다. 나는 원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평생을 그러지 않고 살아왔다. 젊을 때부터 나는 도움을 받으며 마음이 불편해졌고 은혜를 입으며 그 은혜가 천천히 마음을 짓누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웃고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아팠다. 그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았고 기억은 가끔씩 물속에서 건져 올린 것처럼 흔들렸고 나는 조금씩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걸 인정하는 게 참 어려웠다. 그날 은행에 가는 길이었다. 손에 꼭 쥔 봉투 속에는 내가 한 달 동안 아끼고 또 아껴서 모은 생활비가 들어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아이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 살아가기 위한 돈. 그 돈은 누구에게는 작을 수 있었겠지만 나에게는 그 달을 버티는 모든 것이었다. 그걸 정말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두려움보다 먼저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이런 실수를. 내가 그 순간 나는 내가 늙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창고 앞에서 나는 제자리에서 자꾸 말을 되뇌었다. 있었는데, 정말 있었는데, 직원은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고, 나는 그 눈이 더 힘들었다. 누군가의 동정은 사랑이 아니라 내가 무너져 가는 모습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내 옆에 서서 내 어깨를 조용히 감싸는 시선이 있었다. 아주 부드럽고 아주 조심스럽고 나를 작게 만들지 않는 시선. 그 시선은 묻지 않았고 추궁하지 않았고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해 주었다. 얼마가 필요하세요? 그 말은 도와줄게요. 도 아니었고 왜 그러셨어요? 도 아니었다. 그 말은 괜찮아요. 당신은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말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무너졌다.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고 몸이 흔들리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이 아주 천천히 풀어졌다. 그때 나는 알았다. 이 아이는 내 아들보다 먼저 나의 마음을 본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계속 손을 쥐었다 폈다 했다. 손가락 사이에 남아있던 그 아이의 손의 온도, 그 온도가 잊히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 아주 천천히 조용한 결심이 생겨났다. 이
아이는 내가 먼저 붙잡아야 할 사람이다. 돈을 갚는 게 아니었다. 은혜를 돌려주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었다. 진심으로. 그래서 나는 집을 내주기로 했다. 아파트 한 채. 내가 평생을 살아오며 지켜온 자리. 하지만 집은 그저 집일 뿐이다. 사람이 머무르지 않으면 그곳은 빈 그릇일 뿐이다. 나는 깨달았다. 이제 그 집은 나를 지켜준 그 아이가 머물러야 할 자리였다. 나는 아직도 표현이 서툴다. 말이 많지 않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도 못한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이미 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이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내 인생이 천천히 준비해 온 만남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 만큼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웨딩샵에서 드레스를 입어보는 날, 사연자님은 거울 속의 자신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한 발 뒤에 서 있었고, 말 대신 사연자님의 어깨선과 손등을 천천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예쁘다라는 말이 없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너를 보듬고 싶다. 사연자님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은 소리도 힘도 없지만 마음을 천천히 감싸며 안착합니다. 그날들 속에서 사연자님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날 손을 내민 건 정말로 잘한 일이었구나. 후회 없는 선택, 계산 없는 마음, 그리고 돌아온 따뜻함.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장식도 크게 울려 퍼지는 음악도 없었습니다. 대신 소박하지만 따뜻한 빛이 식장 안을 천천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고 세 사람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식장 중앙의 하얀 꽃들 사이로 사연자님이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 아래 카펫은 부드럽게 몸을 지탱해 주었고 천장 조명은 은은하게 빛을 흘려보내며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가장 앞줄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말없이 미소만 지으며 그 미소는 자랑도 아니었고 감격도 아니었으며 그저 마음이 편안한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함께 할게. 기쁜 날도 평범한 날도 조용한 날도. 그 말은 사랑을 약속하는 말이 아니라 생활을 함께 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사연자님 가슴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저녁 식사. 하지만 그 자리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식탁 위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 따뜻한 밥 한 숟가락, 젓가락이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 그 속에서 사람들은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같은 시간을 먹고, 같은 공간에 머물고, 같은 온도를 나누는 것. 그렇게 서로에게 작은 자리를 내주는 것이더라고요. 이 집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소망이었고 축복이었고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사람이 건네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연자님은 지금도 종종 말합니다. 그날 은행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던 건
우연이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은 때로는 아주 작은 순간에 이어지고 그 인연은 우리의 삶을 아주 조용히 바꿔놓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온기는 어느 날 조용히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더라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따뜻함 한 조각이 되어 닿기를 바랍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온도, 그 마음이 머무는 곳에 당신이 서 있기를. 이곳은 사연 라디오였습니다.